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요일인데요. 어, 홍콩의 부자,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우리 그 리카싱 그분의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하루에 42억씩 벌어들이는 분이죠. 95세이신 현역 사업하시는 사업가. 균형, 원칙이 필요한 순간, 필요 없는 순간. 리더의 두 가지 중요한 원칙은 자신에게 엄격하고 타인에게 관대하며 직원들이 기꺼이 일하고 소속감을 갖게 하는 것이다. 나는 청콩 실업의 회의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45분 회의 규정을 도입했다. 어떤 회의든 45분이 지나면 즉시 종료하고 나머지 안건은 개별적으로 전달하도록 했다. 어느 날 임원진 회의에서 중요한 사안을 논의했지만 1시간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규정을 어긴 것을 깨닫고 즉시 회의를 종료하며 사과했다. 고위 관리들이 이번만 규정을 어기자고 설득했지만 나는 단호히 거절했다. 우리는 회사의 임원진입니다. 수천 명의 직원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우리가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규칙을 지키고 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이며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 이는 직원들의 존경과 신뢰를 얻는 유일한 방법이다. 중국에는 자신이 올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해지고 올바르지 않으면 명령에도 따르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 현대에도 모범을 보이는 리더십이 직원들의 실행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은 공통적이다. 파나소닉 창립자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도 개인 신용을 중시했다. 그는 신뢰는 오랜 시간 약속을 지키고 성실히 일하며 흠 없이 행동이 얻을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이런 흠없는 사장이 되고자 노력했다. 성현처럼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며 실수를 피하려 최선을 다했다. 나는 자신에게 엄격했지만 직원들에겐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 청콩 실업에서 중요한 직원일수록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엄하게 대했다. 하지만 비판 후에는 개선할 기회를 주었다. 이 과정을 거친 직원들은 대부분 더 나은 성과를 보여주었다. 어느 날 우리 회사의 젊은 매니저가 외국 바이어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저질렀다. 오만한 바이어와 싸워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이 소식을 듣고 나는 매니저를 불렀다. 그는 해고될 것을 두려워했지만 나는 오히려 협상에서 주의할 여러 세부 사항과 기술을 설명해 주었다. 나는 매니저에게 다시 협상을 맡겼다. 해고당할 줄 알았던 그는 매우 놀랐다. 그는 지난번 실수를 교훈삼아 이번에는 성공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대다수 기업가들은 실수에 대한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수한 직원을 강등시키거나 해고한다. 하지만 나는 직원들의 실수에 관대하다. 실수는 그 사람이 혁신적이고 개척적인 정신을 가졌다라는 증거로 본다. 리더로서 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고 실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믿는다. 리더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끌어야 한다. 청콩 실업의 45분 회의 규정 등은 리카싱은 리더가 규칙을 지키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어느 날 리카싱은 임원들과 45분 회의를 했는데 최초로 45분을 초과할 정도로 깊은 토론이 오갔다. 이때 임원들은 예외를 두자고 했지만 리카싱은 원칙을 지켜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당신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혼자만의 원칙이 있는가? 그리고 원칙을 깰 때는 어떤 감정이고 어떻게 합리화하고 있는지 가장 최근 있었던 일을 돌이켜보자. 겸손. 갑이 을처럼 행동할 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 겸손. 갑이 을처럼 행동할 때 나타나는 신기한 현상. 매력 있는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은 뭐가 다른 걸까? 내 생각에 사람의 매력은 자율성, 자기절제, 겸손에서 나온다. 기업과 광고회사 관계에서 업계는 기업을 갑, 광고회사를 을이라고 부른다. 갑은 고객이고 을은 서비스 제공자다. 광고 시장은 매수자 시장으로 광고주가 광고회사에 광고를 의뢰하기에 일부 광고주들은 거만해진다. 그들은 광고회사에 무리한 요구를 하고 불합리하게 행동한다. 자신에게 맞춰줄 좋은 광고회사를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광고회사 직원들은 이런 요구에 겉으로는 웃으며 마음속 불만을 감출 수밖에 없다. 홍콩의 유명 작가 린 옌닌
린 옌니는 광고업계에 몸담았을 때 우리 회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나와 교류하며 그녀는 갑의 처지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할 수 있다는 것에 놀랐다. 어느 날 린 옌니가 내 회사에 업무차 방문했을 때 회사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내가 이미 직원을 엘리베이터 입구에 대기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직원은 곧바로 그녀를 내 사무실로 안내했다. 그날은 마침 비가 오고 있었다. 린 옌니의 옷이 빗물에 젖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직접 그녀의 외투를 받아 책상 위에 옷걸이에 걸어주었다. 이 작은 배려는 오랫동안 광고주들로부터 갑질을 당해왔던 린 옌니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펑루는 내가 주최한 만찬에 참석한 적이 있었다. 그와 30여 명의 대표가 기업단이 도착했을 때 내가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며 순서대로 명함을 나누어주는 모습에 그들은 놀랐다. 만찬장에 4개 테이블을 돌며 나는 각 테이블에 15분씩 앉아 모든 사람과 대화를 나눴다. 만찬이 끝날 때는 모든 참석자와 악수하며 작별 인사를 나눴고 멀리 있는 서비스 직원들에게도 인사했다. 모든 사람을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하며 문이 닫힐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창업자들은 보통 처음에는 겸손하지만 사업이 조금만 잘 되면 자만해지기 시작한다. 결국 그들을 직접 마주하게 되면 크게 실망하게 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만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나는 초인이 아니다. 내 겸손은 끊임없는 훈련과 자기 관리에서 비롯된다. 비범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평범을 넘어서는 용기와 도량, 그리고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고귀한 태도가 필요하다. 잠시만요. 인생은 승리의 환희나 실패의 좌절만으로 정의되지 않는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탁월함과 자부심에 대해 깊이 있는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모든 이가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실제 능력을 초과하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 둘의 균형을 찾기는 쉽지 않다. 노자의 지인, 자지, 자명이라는 격언을 명심해야 한다. 노자. 뭔 말일까요? 다른 사람을 아는 사람은 지혜롭고 자신을 아는 사람은 박다는 의미다. 나는 자주 스스로에게 묻는다. 지나치게 자만하지 않은가? 귀에 거슬리는 충고를 거부하지 않는가? 문제를 예견하고 해결책을 계획하는 데 부족함은 없었는가? 나는 겸손한 마음이 지식의 원천이며 성장, 책임,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현자는 탁월함을 추구하되 자만을 경계한다. 컴퓨터의 재시작 버튼과 달리 인생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자기 관리는 창업자와 기업가에게 필수적이다. 자기 관리가 부족한 리더는 직원들의 신뢰를 잃고 이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결국 기업의 발전과 성공은 리더의 자기 관리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나는 자율성과 자기절제의 균형을 잘 유지했다.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주 경고했다. 자만하면 언젠간 큰 벽에 부딪힐 것이다. 자만심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기 위함이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리더십 스타일은 크게 독재형과 민주형으로 나눌 수 있다. 독재형은 자만에서, 민주형은 겸손에서 비롯된다. 나는 항상 내 생각을 남의 것보다 우선시하지 않았고 직원들과의 견해차나 갈등도 논리적이고 열린 태도로 해결하려 노력했다. 독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항상 애썼다. 겸손은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성공을 반복할수록 인간은 자연스럽게 자만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자만은 곧 실패를 가져올 뿐이다. 리카싱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자만하지 않기 위해 자신을 끊임없이 다잡았고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도 우위를 내세우지 않으려 했다. 왜 사람들은 자만에 빠질까? 자만이 왜 실패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가? 1분 정도 책을 덮고 이 주제에 대해 생각해보자. 자만하면 언젠가 큰 벽에 부딪힐 것이다. 자만하면 언젠가 큰 벽에 부딪힐 것이다.
겸손한 마음이 지식의 원천이며 성장, 책임,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는다. 현자는 탁월함을 추구하되 자만을 경계한다. 컴퓨터의 재시작 버튼과 달리 인생에서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 자기관리는 창업자와 기업가에게 필수적이다. 자기관리가 부족한 리더는 직원들의 신뢰를 잃고 이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 결국 기업의 발전과 성공은 리더의 자기관리 능력에 크게 좌우된다. 나는 자율성과 자기 절제의 균형을 잘 유지했다.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자주 경고했다. 자만하면 언젠간 큰 벽에 부딪힐 것이다. 자만하면 언젠간 큰 벽에 부딪힐 것이다. 자만심을 억제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용하기 위함이다. 자만에 빠진 사람은 타인의 생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독재는 자만에서, 민주형은 겸손에서 비롯된다. 나는 항상 내 생각을 남의 것보다 우선시하지 않았고 직원들의 견해차나 갈등도 논리적이고 열린 태도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독단적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 항상 애썼다. 균형과 겸손, 균형과 겸손, 균형과 겸손. 7번째 단어 기회인데 기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회의 시는요, 앞머리는 있고 뒷머리가 없답니다. 그래서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이 뒤에 뒤통수에 머리카락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잡을 수가 없다죠. 대머리라서.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기회가 너무 많아요. 테헤란 노예는 눈물 젖은 빵을 아니죠. 눈물의 테헤란노라 그러죠. 테헤란노를 눈물의 테헤란노라고 그러는데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성공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맞나요? 하여튼 이제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그게 이렇게 꼬꾸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일이 잘 될 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좀 자만하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네, 늘 반성을 좀 하는 편인데 또 성질머리가 또 지랄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파르르 할 때가 있죠. 아까 이제 출근할 때 어떤 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할머니가 내려가시는데 저는 이제 그분 짐을 들어드릴 생각은 못하고 그분보다 빨리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들이 또 저보다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들을 제치고 그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내려가시는데도 생각도 못하고 막 쭉 내려가다가 앞서가고 있던 어떤 그 젊은 아가씨가 돌아서서 다시 그 할머니 짐을 이렇게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단 끝까지 그 짐을 들어드렸는데 제가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빨리 저 늦게 가는 할머니를 빨리 제치고 바쁜 일도 없는데 나 먼저 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내려오다가 제가 반성을 했는데 지난번에 언제도 제가 무거운 짐을 들고 막 계단을 올라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좀 들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 생각을 못 할까요? 그죠? 왜 눈에 보이지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반성을 했습니다. 통찰. 나폴레옹이 틀린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나폴레옹은 많은 사람이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이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일부 발언이 지나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는 자기 사전에 불가능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이 평생 충성을 다 바친 고국 프랑스와 7,000km 떨어진 외딴 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1992년 덩샤오핑의 남방 시찰이 중국 본토의 개혁 개방에 불꽃을 지폈다.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 있던 나는 꾸준히 중국의 발전을 주시해왔다. 자선 활동은 했지만 투자는 미뤄왔던 나는 마침내 때가 왔다 하고 직감했다. 중국의 투자 환경이 무르익었고 이곳이
미래 최고의 투자 시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는 과감히 해외 투자의 중심축을 중국으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이 결정의 첫 번째 참모인 사이먼 머레이가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나는 사람을 교체하기로 했다. 사이먼 머레이의 뒤를 이어 호 제닝이 새로운 참모가 되었다. 나는 앞으로 허치슨 완포에서는 현지인을 더 많이 기용하고 표준어 구사 능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변화는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안겨주었다. 그동안 청쿵 그룹은 돈은 홍콩에서 벌고 투자는 해외에서라는 전략으로 성공을 거두었지만 1990년대 접어들며 이 방식의 한계를 느꼈다. 돈은 홍콩에서 벌고 투자는 해외에서. 홍콩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내륙의 개혁 개방은 나의 시선을 중국 본토로 돌리게 했다. 제가 이제 심천을 잠깐 몇 시간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심천 큰 야외 대극장에서 말을 타고 그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공연하는 거였었거든요. 거기를 한글로는 아니 한자로는 선전이라고 쓰네요. 선전. 기풀 심자에 이게 중국말로 읽을 때 선전인갑다. 심천, 한자로는 심천이고요. 아니 근데 어떤 분이 선전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전이 어디예요? 그랬더니 심천이래요. 나 심천에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그저께 그런 대화를 나눴었는데, 제가 이제 중국어를 전공하다 말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중국어를 다시 이제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중국어를 마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선전에서 첫 합작 회사를 설립하며 중국 진출에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그리고 베이징 동방광장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했다. 이 프로젝트는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다. 동방광장이 위치한 곳은 베이징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계획이었기에 건설 비용이 막대했다. 도시 계획 논란, 주민 이주 문제, 건물 높이 제한 등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도 연이어 발생했다. 하지만 나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내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대단하신 분입니다. 10년. 그렇게 건설된 동방광장은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건축물이 되었다. 동방광장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야겠네요. 그죠? 2002년 루반상도 수상했다. 루반상. 동방광장의 성공은 단순한 건물 하나의 완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중국의 문화, 제도, 관행을 깊이 이해하고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었다. 이를 통해 상하이, 광저우 등 다른 도시로의 진출도 가능해졌다. 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항만, 도로 등 인프라 투자에도 과감히 뛰어들었다. 당장의 수익보다는 중국의 장기적 성장 가능성에 미래를 건 것이다. 운명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겠다. 그러나 만약 어떤 일이 하늘의 때, 천시, 지리, 지형적 이점, 물리적으로 모두 불리한 상황이라면 그 일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무모하게 그 일을 추진하고 실패했을 때 운명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 성공은 무모한 도전이 아닌 환경에 대한 적응력에 기반한다. 나폴레옹처럼 불가능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인정하고 그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마치 도마뱀이 공룡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처럼 기업의 세계화 과정에서도 적응 능력이 핵심이다. 결국 성공은 환경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물처럼 유연하게 흐르며 새로운 기회를 포착하는 데에 있다. 내가 홍콩을 넘어 중국 전역 그리고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이 적응력에 있었다. 진정으로 큰일을 하고 멀리 내다보는 사람은 세계의 흐름을 보고 자신의 미래 발전을 평가한다. 무모하게 일을 추진하고 실패했을 때 운명을 탓하는 것은 잘못이다. 리카싱은 1993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92년에 덩샤오핑의 남방 시찰 이후 중국 내륙 투자를 결정하고 해외 투자의 중심축을 내륙으로 옮기며 현지화 전략을 강화했다.
베이징 동방광장 프로젝트를 통해 중국 내륙 진출의 기반을 다졌으며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로 중국의 장기적 성장에 승부를 걸었다. 그의 성공 비결은 환경에 대한 적응력과 유연성에 있었으며 무모한 도전보다는 현실적 접근을 중시하는 전략이었다. 리카싱은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은 옥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다. 리카싱은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스스로 유연하게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한 생각에 매몰되어 한 가지 행동만 고집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떠올려보자. 왜 완전히 그 생각을 믿게 되었는지 역추적해보자. 맥박. 힘보다 지렛대 중심 찾기. 내가 자주 쓰는 용어가 있다. 바로 레버리지 마인드라는 말이다. 소인은 무거운 돌을 옮기는 데만 집중한다. 반대로 대인은 무거운 돌을 옮기기 위해 지렛대의 중심을 찾는 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 동방광장을 건설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베이징시의 요구에 따라 건물 높이를 30% 낮추고 설계를 대폭 수정해야 했다. 2004년 황푸 그룹 연례 보고서는 중국 내륙의 경제와 정책 불확실성을 주요 투자 위험으로 지목했다. 내륙 투자의 위험은 분명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도전을 막을 수는 없었다. 2005년 8월 3일 황푸 부동산은 베이징에서 차오양루 이츠 위안 프로젝트 전시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뉴욕의 워싱턴 광장을 연상케 하는 고급 주거 단지를 9월에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9월 말이 되어도 이 단지는 문을 열지 않았다. 언론의 문의에도 구체적인 개장일을 밝히지 않았다. 리카싱이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 프로젝트는 4년 동안 세간의 관심을 받아왔다. 2001년 황푸는 37만 제곱미터의 부지를 7억 위안에 매입하고 30억 위안을 투자해 고급 주거 단지를 짓겠다고 발표했다. 그때 베이징 부동산계는 들썩였지만 그 후 황푸는 침묵을 지켰다. 황푸의 연이은 프로젝트 지원과 실적 부진으로 리카싱이 중국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회의적인 시선이 퍼졌다. 2005년 상반기 부동산 및 호텔 사업 수익은 34억 홍콩 달러를 지켰다. 그러나 표면적인 부진 뒤에는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다. 허치슨 완포와는 느리게 개발하되 빠르게 토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2003년 말 238.78 제곱미터였던 중국 토지 비축량은 2005년 6월 600만 제곱미터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2005년 상반기에만 200만 제곱미터의 토지를 확보했으며 상하이, 청두, 창사, 창춘, 우한, 텐진, 베이징, 충칭, 광저우 등 전국 각지로 영역을 넓혔다. 이츠 위안이 마침내 개장하자 1주기 주택은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11억 홍콩 달러 이상의 자금을 회수했고 2기 주택 가격은 1기보다 15% 높게 책정되었다. 이때 업계는 내 전략의 진가를 깨달았다. 느린 개발 방식으로 급등하는 토지 가격의 혜택을 누린 것이다. 시간을 투자해 이익을 얻는 전략이었다. 단기 성과에 얽매이지 않고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본 적이 있는가? 때로는 느림이 더 큰 결실을 가져온다. 외부의 비판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된 전략을 고수하는 리더십이 중요하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대부분 빠른 개발과 자금 회수를 목표로 하지만 나는 다른 길을 선택했다. 단기 실적보다는 장기적인 안정성과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목표였다. 이런 전략이 가능했던 이유는 막강한 자금력 덕분이었다. 2005년 한 해 동안 황푸 부동산은 중국에서만 80억 위안을 토지를 확보하는 데 투자했다. 일반 개발업자들이 은행 대출에 의존할 때 나는 상장회사, 해외 펀드, 신탁 등 다양한 자금원을 활용했다. 특히 허치슨 홀딩스의 자산 신탁 상장으로 안정적인 자금을 확보했고 황푸 그룹의 다각화 전략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했다.
항만 에너지 소매 부문에서 얻은 이익이 부동산 사업을 튼튼히 뒷받침했다. 단기와 장기 사업의 상호 보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나는 이를 레버리지 마인드라고 불렀다. 아르키메데스의 지렛대 원리처럼 중요한 것은 지렛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많은 기업이 단순히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기에만 집중하다가 과도한 확장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하지만 리더의 특출남은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에 있다. 젊은 시절 나는 상장 회사들의 연례 보고서를 깊이 읽으며 회계, 전략, 자원 배분의 핵심을 배웠다. 경영의 기본은 현금 흐름 관리와 예산 통제에 있다. 경영의 기본은 현금 흐름 관리와 예산 통제에 있다. 나는 현금 흐름을 기업 확장의 지렛대로 삼아 다각화 경영에서 균형 잡힌 이익을 창출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 조달 방식과 균형 잡힌 사업 포트폴리오가 필수적이다. 리더는 단순히 더 큰 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지렛대를 찾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2005년 4월 경제학자 랑샴핑은 내 성공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리카싱은 단순한 다각화가 아니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사업을 찾아 위험을 분산시키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한다. 단순한 다각화는 자금 사슬을 끊어 놓을 뿐이다. 이 안정적인 현금 흐름 덕분에 나는 토지를 과감하게 매입하면서도 서두르지 않고 지가 상승을 기다릴 수 있었다. 현금 흐름과 회사 부채 비율은 기업의 생명선이다. 성장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양의 현금 흐름을 달성해야 한다. 재정 위기에 자주 직면하는 상황에서는 다각화할 수 없다. 낮은 부채 비율, 미활용된 잉여 자원, 높은 자산 유동성, 기존 산업에서의 풍부한 현금 흐름, 그리고 안정적인 자금 조달원은 내가 다각화 투자를 평가할 때 반드시 고려하는 기준들이다. 복잡하고 불확실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탄탄한 재무관리와 현지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이다. 또한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도 중요하다. 나에게 중국 진출은 기회와 위험이 공존하는 도전이었고 그 과정에서 기업가로서 판단력과 인내심이 끊임없이 시험받았다. 성장하는 모든 사업은 반드시 양의 현금 흐름을 달성해야 한다. 성장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재무 건전성과 자금 흐름의 안정성을 고려해야 한다. 다각화는 위험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지만 잘못 활용하면 오히려 기업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성공적인 경영은 균형을 맞추는 일이다. 성장과 안정, 다각화와 집중, 공격적 투자와 보수적 재무관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각 사업이 서로를 뒷받침하며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리카싱은 눈앞에 일이 있을 때 힘을 쓰기보다는 지렛대 중심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을 쏟는다. 당신은 현재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힘만 쓰며 지렛대 중심을 찾는 데 시간을 쓰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한 달 안에 생각만 하는 날을 만들어보자. 이날은 모든 일정을 비워야 한다. 생각만 하는 날. 한 달에 안에 생각만 하는 날을 만들어보자. 이제 또 다음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왜 감기에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기가 걸려가지고 코막힘에 콧물에 목 통증에 재채기에 복합 감기가 왔군요. 네. 오늘은 12월 1일입니다. 12월 1일 2024년 12월 1일 네. 디셈버죠. 디셈버. 네. 디셈버. 자, 12월 1일 네, 오늘 일단 빨리 자기암시 공식을 하고 자기암시 공식. 첫째, 나에게는 뚜렷한 삶의 목표가 있으며 나에게 그것을 달성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약속한다.
둘째, 나는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들이 언젠가 내부적인 행동으로 표출되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날 것임을 알고 있다. 따라서 나는 날마다 30분씩 장차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내 생각을 집중시킬 것이며 그럼으로써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모습이 뚜렷이 그려지도록 할 것이다. 셋째, 나는 자기암시 원칙을 통해 마음속에 내재된 모든 욕망을 달성해줄 표현선을 찾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10분씩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도록 요구할 것이다. 넷째, 나는 내 삶의 주된 목표를 종이에 분명하게 적었으며 그것을 달성할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 도전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난 어떠한 재산이나 지위도 진실과 정의에 기초하지 않으면 오래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성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의 힘과 나를 도와줄 다른 사람들의 힘을 나에게 끌어들임으로써 성공할 것이다. 또한 나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할 의사가 있으므로 그들에게도 나를 위해 일하도록 설득할 것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에게 결코 성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키움으로써 내 속의 모든 증오와 시기, 부러움, 이기심과 냉소를 없앨 것이다. 나는 이 공식을 따르기로 서명하고 이것을 암기하며 신념 속에서 하루에 한 번씩 큰 소리로 읽을 것이다. 그러면 이것은 점점 내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어 나는 자신감 있고 성공적인 사람이 될 것이다. 성공 비결의 6단계, 제1단계. 자신이 벌고자 하는 금액을 한 푼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머릿속에 주입시켜라. 막연히 돈을 많이 갖고 싶다라는 단순한 소망만으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돈의 액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제2단계. 목표로 하는 돈을 벌기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르거나 희생도 감내할 수 있는지 확실히 결정한다. 제3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금액의 돈을 정확히 언제 달성할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날짜를 설정한다. 제4단계.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즉시 행동으로 옮긴다. 이때 실천 준비가 여의치 않아도 상관없다. 당장 계획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5단계.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정확한 금액, 구체적인 목표 달성 날짜, 목표 달성을 위해 기꺼이 감내할 수 있는 희생, 구체적인 실천 계획 등을 간결하고 명확한 걸로 정리하여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둔다. 제6단계. 그 메모를 매일 잠자리에 들기 직전과 아침에 일어난 직후 등 하루에 최소한 2번 이상 큰 소리로 읽으며 성공 의지를 불태운다. 자신의 꿈이 담긴 메모를 읽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생각해야 하면 물론이고 굳게 확신해야 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에 6단계에 기술된 모든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6단계의 준사항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아직 목표라는 돈도 벌지 못했는데 이미 성취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주문은 말도 안 된다고 불평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가슴속에 뜨거운 열망이 대두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만약 부자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자신의 온 정신을 지배할 정도로 강하고 오랫동안 지속될 수만 있다면 목표 성취에 대한 자기 확신이 조금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고 성취에 대한 확고한 결의가 있는 한 성공에 대한 자기 확신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내리 속에 부자가 되겠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사람만이 진짜 거부가 될 수 있다. 늘 이렇게 부자에 대한 열망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은 실제 부자가 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쉽게 그릴 수 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머리도 꼬질꼬질하고. 아프지 마세요.